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집안에서 와서는 어디서 말대꾸야? 설날을 앞둔 전통시장 한복판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장바구니를 빼앗아 그녀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생선이 바닥에 나뒹굴고 사람들의 시선은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든 채 얼굴 옆이 붉게 달아오른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정혜진 선생님,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 강태준이 다가와 며느리를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광경에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모욕당하던 며느리와 재벌 회장.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규모 7.2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린 건 불과 몇 초였는데 도심 한복판에 서 있던 6층짜리 건물은 그 몇 초를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수백 명의 생사가 잔해 속으로 한꺼번에 묻혀 들어갔습니다. 국제구조대가 긴급 투입됐고 그 맨 앞에 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헬멧 아래로 흘러내린 땀이 턱 끝에서 뚝 떨어졌고 코를 찌르는 건 콘크리트 먼지와 가스 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였어요. 사방으로 뒤틀린 철근, 켜켜이 쌓인 콘크리트 덩어리들. 그 깊은 어딘가에서 신음소리가 가느다랗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광경 앞에서 두 발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엇부터 치워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혜진의 눈은 달랐어요.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는지, 어느 기둥이 아직 하중을 버티고 있는지, 어느 공간에 빈틈이 남아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마치 무너진 건물이 혜진에게만 속을 털어놓듯 그녀는 빠르고 조용하게 현장을 읽어냈습니다. 38살. 국제응급구조사이자 위기대응 총괄 전문가로 10년 넘게 해외 재난 현장을 누빈 사람이었어요. 대원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자 혜진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3층 북쪽 모서리 쪽에 공간이 살아있습니다. 거기부터 진입합니다. 동쪽 구역은 2차 붕괴 위험이 있으니 절대 밟지 마세요.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혜진은 직접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어 현장의 어둠이 깔릴 무렵 혜진이 이끄는 팀이 마침내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50대 여성 1명, 그리고 그 품에 꼭 안긴 7살짜리 아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탈진한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밖으로 이끌어 나오자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채 혜진 쪽을 돌아봤는데 먼지로 뒤덮인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현장에 나와 있던 국제구조기관 간부가 기자들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정혜진 총괄은 현장에서 생존 확률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있는 한 폭이란 없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혜진은 이미 다음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쏟아져도 고개만 짧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브리핑 천막 안에서 위성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혜진이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혜진 씨,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많이 위독하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장 지시를 내리던 그 손이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혜진은 즉시 현장을 동료에게 인계하고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좌석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하늘만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비행기 좌석 위에서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박자를 세던 그 손가락이 기네. 어둠 속에서 허공을 향해 하나, 둘, 셋을 짚어나갔습니다. 해줄 수 없는데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기 전원을 켰습니다. 진동이 멈추질 않을 것처럼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 씨. 조금 전에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공항 도착층 한복판에서 혜진의 몸이 휘청했어요. 짐 찾는 사람들, 마중 나온 사람들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료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십 명을 살려낸 사람이 정작 응급실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어요. 영안실에서 흰 천 아래 누워 계신 어머니 손을 잡아봤는데 이미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 안에 그대로 남았어요. 혜진은 그 손을 오래 놓지 못했습니다. 빈소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이모가 혜진의 손을 꼭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혜진아, 네가 곁에 있었더라면 살았을까? 원망이 아니었어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어요.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빈소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갑을 손에 들었는데 안에 낡은 사진이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반쯤 접혀서 가장자리가 닳아버린 혜진이 어릴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시던 거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혜진은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국제구조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파견 준비됐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사람 안 살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방 안에서 헬멧과 응급키트를 하나씩 꺼내 상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무전기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뒤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했어요. 어머니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렇게 정해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살리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한 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하나를 온몸에 짊어진 채로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혜진의 하루하루는 텅 빈 방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저녁이 되어도 딱히 잠들 이유도 없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고 창밖을 보다가 해가 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10년 넘게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누비던 사람이 자기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어머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무렵 박민철이 다가왔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두어 번 얼굴을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혜진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위로의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혜진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 침묵이 혜진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당신 혼자 아니야. 그 한마디가 혜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가슴에 누군가 조용히 손을 얹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은 기대고 싶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식 날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신혼방 화장대 앞에 앉아 가방 속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웃는 얼굴이 참 환했어요. 혜진은 그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시집 갔어. 잘 된 거지? 대답이 없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잠들기 전 남편이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며 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이 되던 날 그 방패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설 명절 전날 아침, 시어머니 댁 부엌 큰 일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김정래가 싱크대 앞에 서서 말했어요. 혜진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상을 3개 차려. 명절상, 손님 식사상, 민철이 아빠 저염식상. 재료는 다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해. 설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도, 저염식은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싱크대 옆 바닥에는 장을 봐온 재료들이 커다란 봉투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재료도 있었어요. 혜진은 잠시 멈춰서 그 재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집어들며 씻으려는데 시어머니가 혜진을 흘끔 바라보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굼뜨게 서 있어.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했어. 이게 고생이야? 고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고생도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 오후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친척 8명이 저녁에 더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혜진아, 상 하나 더 늘려. 혜진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3개도 벅찬데 4개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 저녁이 됐어요. 친척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집안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문 하나가 있었고 그 문 안쪽과 바깥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친척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혜진이 혼자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침 발작을 일으켰어요. 혜진이 달려가 등을 두드리고 약을 챙기고 기저귀까지 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부엌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이 남아 있었어요. 혜진의 발은 퉁퉁 부어서 슬리퍼 안에서 욱신거렸고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깊이 배어들어 있었습니다. 전 뒤집개를 잡고 있는 손목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통증이 팔뚝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혜진은 이를 꽉 깨물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하나를 집어 맛을 보더니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짜네. 이런 걸 어떻게 내나? 혜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할 일이 산더미인데 쉬는 게 말이 돼? 맏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처음이니까 배우는 거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어요.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가자 혜진은 부엌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어요. 부은 발을 잠깐 쭉 뻗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박장대소하는 소리. 혜진은 부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무너질 것과 버틸 것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무너지는 곳인지 버텨야 하는 곳인지 그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보호막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현장이었습니다. 그 첫 명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듬해 명절이 왔을 때도 상은 3개였습니다. 그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가 재료 목록을 건네고 혜진이 부엌에 서는 것. 그게 이 집의 당연한 풍경이 됐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힘들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맏며느리니까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건 결혼 2년차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기침이 잦아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단번에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인데 집에서 돌봐. 그 한마디로 결정이 났어요. 간병은 고스란히 혜진의 몫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아버지 약부터 챙겼어요. 새끼 식사를 따로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등을 닦아드리고 주무실 자리를 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는데 밤이 된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새벽 2시에 신음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났고 새벽 4시에 발작이 오면 또 달려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자리를 잡았고 그 그늘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손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염증이 많이 진행됐어요. 이 상태로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혜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명절이 2달 뒤인데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을 지나가다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그깟 손목 좀 아프다고 유난 떨지 마. 나이 들면 다 아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파스를 한 번 더 꾹 눌러 붙였습니다. 신우이의 말은 갈수록 거칠어졌어요. 처음에는 은근슬쩍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비하하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웃으며 던진 한마디였어요. 언니는 진짜 식모 같다니까. 어쩜 저렇게 잘 어울려요.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우이도 웃고 있었어요. 농담처럼 했지만 그 말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부르는 말이었어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시아버지 식사를 차려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신우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빠는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야 말이지. 혼잣말처럼 했지만 들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들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신문만 들여다봤어요. 혜진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느 날 친척 어른들이 거실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서 왔으면 이 정도는 감지덕지 해야지. 거실 공기가 순간 멎었어요. 몇몇 친척들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혜진은 들고 있던 쟁반을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았어요. 더 길어지면 더 깊이 파고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을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한 말이 나왔어요. 혜진이 시아버지 약을 챙기느라 잠시 늦게 상을 차렸더니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은 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밥 한 끼 차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어디다 쓰겠어. 젊으면 뭐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벽을 향해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질수록 TV 볼륨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혜진이 눈을 마주치려 해도 남편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어요. 그만하세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해외 재난 현장이 나왔습니다. 무너진 건물, 먼지 속을 헤치고 나아가는 구조대원들, 헬기가 내려앉는 장면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 화면 속에 자신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무전기를 들고 대원들 앞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무 장갑을 끼고 기름 묻은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혜진은 거실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채널 좀 돌려줘요. 남편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나았습니다. 저 화면 속 세상이 한때 자신의 세상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게 더 괴로웠으니까요. 밤이 깊어지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잠들고 남편도 잠들고 시아버지도 겨우 잠드는 시간이었어요. 그제야 혜진은 부엌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에는 창밖 가로등 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혜진은 그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손목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퉁퉁 부은 손목 관절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봤어요. 얼굴이 찌푸려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상은 매년 더 늘었고 간병은 더 길어졌고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점점 말이 없어져 갔어요. 예전에는 억울하면 눈물이라도 났는데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굳어갔어요. 마치 오래된 벽에 금이 조금씩 가듯 혜진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또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어요. 벽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부엌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고 냄비마다 무언가가 끓거나 지글거렸어요. 명절상, 손님 식사상, 시아버지 저염식상. 3개의 상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지만 마무리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찌개 수증기가 뒤섞인 공기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의 앞치마는 기름과 물기로 얼룩덜룩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목은 저녁 내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전을 뒤집고 있는 걸 보더니 한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전은 얇아야 맛있는 거야.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전을 뒤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들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간도 맞지 않네. 5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야. 우리 민철이가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았으니
혀를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살림을 할 줄 알아야 살림을 하지.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펑펑 써.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오시는 분들 식사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탁 닫으며 돌아섰습니다. 내가 언제 넉넉하게 하라고 했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혜진은 한동안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말과 알아서 하라는 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어느 쪽이 맞아도 틀렸습니다. 시아버지 약시간 알람이 울렸어요. 혜진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약을 챙겨드리고 물을 먹여드리고 흘러내린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혜진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저희 엄마 기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래서 두 글자였습니다. 혜진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다녀오거나 아니면 여기서라도 절만 한번 올려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귤 까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차갑게 올라왔어요. 상은 누가 차려? 절은 무슨 절이야? 죽은 사람이 밥을 먹여줘? 바로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챘는지 혜진을 향해 짧게 말했어요. 지금 내 엄마 기일이 중요해. 여기 일부터 끝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의 눈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자신 편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서서 뒤집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디서 시집을 왔는지. 부모도 변변찮은 집안에서 와서는 맨날 친정 타령이야. 그 말이 부엌 공기 속에 가라앉았어요. 남편은 거실로 나갔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남은 상을 마저 정리하고 가스불을 하나씩 껐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부엌 구석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핸드폰을 싱크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부엌 구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엄마 늦었지? 미안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어요. 싱크대 모서리에 세워진 핸드폰, 그 앞에 켜진 작은 초, 두 손을 모으고 앉은 혜진.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싱크대 아래 문을 열었어요. 안쪽에서 커다란 대야를 꺼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가득 받았어요. 철철 넘칠 만큼 가득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대야를 들고 와서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차가운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초가 치익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어요. 물은 핸드폰 위로 튀었고 혜진의 소매를 흠뻑 적셨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이 넓게 번졌어요. 혜진의 무릎 아래로도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집안에 두 제사 지내지 마. 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소매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상황을 쭉 훑어보더니 차갑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자기 엄마 제사를 해? 미친 거지. 그리고 방문을 다시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물방울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 사진이 물기에 번져 있었어요. 혜진은 옷소매로 화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화면 속 어머니 얼굴을 한번 가만히 훔쳤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닦았습니다. 그냥 훔쳤어요. 꺼진 초에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이 올라오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그 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벗어 개수대 옆에 걸어두었어요. 부엌 바닥의 물기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버텨오던 무언가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식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혜진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나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혜진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시키면 대답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항상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냥 정면을 봤습니다. 울 것 같은 눈도 아니었고 화가 난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딱 꼬집어 뭐라 할 수는 없으니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 많아졌어요. 아침 밥상에서도 청소하는 혜진 뒤에서도 시아버지 약을 챙기는 혜진 옆에서도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설날을 며칠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시아버지 약을 챙겨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오늘 시장 봐야 해. 나랑 같이 가. 함께 가자는 말이었지만 같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짐을 들고 따라오라는 말이었어요.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쳤습니다. 집에서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앞서 걸었고 혜진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걸음은 왜 저렇게 느려? 빨리 좀 걸어. 혜진이 발걸음을 빠르게 맞추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걷지 마. 채통 없이. 빠르게 걸어도 뭐라 하고 천천히 걸어도 뭐라 했어요. 뭘 해도 틀렸습니다. 혜진은 그냥 걸었어요. 대답도 없이 반응도 없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좌판마다 생선이며 나물이며 과일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하게 뒤섞였습니다. 고소한 전 냄새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가게는 두부 가게였어요. 시어머니가 두부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더니 혜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부는 이렇게 단단한 걸 골라야 해. 이것도 몰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다른 손님한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됐는데 두부 고르는 것도 몰라요. 어쩌겠어요. 옆에 있던 손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상인은 못 들은 척 딴 데를 봤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시어머니가 팔을 들어 보이며 혜진한테 말했어요. 파는 이렇게 뿌리가 굵어야 맛있는 거야.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림을 해. 혜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가 옆 상인한테 또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아예 모른다니까요. 제가 다 가르쳐야 해요. 참 힘들어요. 상인이 애매한 웃음을 지었어요. 혜진은 시선을 파 다발로 고정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는 더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기 한 마리를 집어들고 혜진 쪽으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코에 확 풍겼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라. 눈이 이렇게 맑아야 신선한 거야.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주부야. 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조용함이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뭐야, 말은 해야 알아듣지. 벙어리야? 주변 상인들이 시선을 돌렸어요. 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물가게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사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혜진아, 저 고사리 들어봐. 어떤 게 좋은지 골라봐. 혜진이 고사리를 들어 살피려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알아. 이리 줘봐. 혜진 손에서 고사리를 낚아채더니 혼자 이리저리 살폈어요. 그러면서 옆에 서 있는 다른 손님한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원래 집안에서 배워야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르쳐줄 부모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제가 다 가르쳐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옆 손님이 시어머니와 혜진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부모도 없다는 말이 시장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장바구니는 이미 가득 찼어요. 고기, 생선, 나물, 과일이 양쪽에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손목 염증이 욱신거렸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옆에서 짐을 내려놓는 순간 또 뭔가 한마디가 날아올 테니까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다가 시어머니가 진열된 젓갈을 보며 혜진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어떤 젓갈을 좋아하는지 알아? 5년을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새우젓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은 것 같던데요? 알면 안다고 해야지. 5년을 같이 살면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남편 입맛도 모르는 아내가 어딨어. 혜진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과일 가게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 한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거 한 상자 담아. 혜진이 양손에 든 짐을 잠깐 바닥에 내려놓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치떴습니다. 왜 내려놔? 그냥 들고 받아. 어머님, 양손에 짐이 있어서요. 잠깐만 내려놓으면. 시끄러워. 그냥 해. 혜진은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사과 상자를 팔 안으로 받아내려니 몸이 기울었어요. 손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힘도 없어서. 참 쓸데가 없네. 옆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이 시선을 돌렸어요. 상인도 민망한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다 계산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혜진이 무거운 짐들을 양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양이 너무 많아서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혜진을 바라봤어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계산을 해? 내가 장 보는 건데 왜 끼어들어? 어머님, 손목이 많이 아파서요. 조금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그 움직임이 어찌나 갑작스러웠는지 혜진은 뭔가 일어나려 한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기색도 없이 혜진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손잡이를 있는 힘껏 확 낚아챘어요. 혜진의 손가락이 아직 손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를 쭉 긁으며 빠져나갔어요. 따끔한 통증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잡이에 쓸린 자리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낚아챈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생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묵직한 것을 치켜들더니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시장 한복판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것을 혜진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어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생선이 잔뜩 들어있던 봉투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혜진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장바구니 모서리가 혜진의 오른쪽 광대뼈 바로 옆을 세게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얼굴 옆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무게가 그대로 혜진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퍽하는 소리가 시장에 울렸어요. 충격으로 혜진의 몸이 뒤로 확 밀렸습니다. 왼손에 들고 있던 짐도 함께 쏟아졌어요. 봉투가 터지면서 조기 2마리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미끄러운 물기가 바닥에 번졌고 혜진의 한 발이 그 위를 밟으며 크게 미끄러졌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옆에 있던 생선 좌판 모서리를 손으로 잡았는데 그 충격에 좌판 위에 쌓여있던 귤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얼굴 옆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가슴팍이 얼얼했습니다. 손목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어요. 혜진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주변이 잠깐 어지러웠어요. 옆을 지나던 어린아이가 그 소리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얼른 안아들고 자리를 피했어요. 시장 한복판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생선 좌판 상인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자주 있던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도 이쪽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이 집안 체면은 네가 알 게 아니야.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집안에서 와서는 어디서 말대꾸야. 이 집안에 와서 밥이나 먹고 사는 주제에 맨날 불평이야. 남편 입맛도 모르고 살림도 모르고 아는 게 뭐가 있어. 목소리가 시장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혜진은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쓸린 손가락이 따끔거렸고 얼굴 옆이 욱신거렸어요. 가슴팍은 여전히 얼얼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 흘러내려 얼굴을 가렸어요. 주변의 시선이 사방에서 꽂혔습니다. 어떤 시선은 안쓰럽고 어떤 시선은 그냥 구경하는 눈이었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도 참았고 손목이 뚝 소리를 내도 참았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차가운 물이 쏟아져도 참았어요. 식모 같다는 말을 들어도 거지 집안에서 왔다는 말을 들어도 배운 게 없다는 말을 들어도 부모도 없다는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굴을 향해 날아온 장바구니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바닥에 생선이 흩어진 채 서 있는 이 순간 혜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었고 분노로 달아오른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똑바로 차갑게 흔들림 없이 바라봤어요.
재난 현장에서 붕괴 직전의 건물을 측정하던 그 눈이었습니다. 무너질 것과 버틸 것을 가려내던 그 눈이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수행원 2명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열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차체가 낮고 길었습니다. 유리창이 짙게 선팅돼 있었고 번호판 위에 작은 깃발이 달려 있었어요. 평범한 차가 아니라는 걸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내린 건 수행원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재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차 문 양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잠시 후 뒷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 흰 셔츠, 단정하게 매인 넥타이, 반백의 머리카락이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무게가 느껴지면서도 조용했어요. 이날 이 시장을 찾은 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 체결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언론 취재는 이미 끝난 뒤였고 행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수행원 한 명이 바로 옆으로 붙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차가 대기 중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발을 옮기려다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시장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어요. 남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 사람들이 둥글게 에워싼 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오른쪽 얼굴 옆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양손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힘이 빠진 채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나이든 여자가 서서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남자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행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회장님, 행사 일정이.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손만 살짝 들어 올렸을 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수행원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 낮고 짧은 한마디였어요. 남자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 걸었어요. 구두가 젖은 바닥을 밟았습니다. 흩어진 생선 옆을 지나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길을 텄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군중이 양쪽으로 조용히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자신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하자 시어머니의 말이 흐지부지 끊겼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낯선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코트 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뒤에서 수행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가 혜진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불과 몇 걸음 거리였어요. 혜진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왜 자신 앞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남자는 혜진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달아오른 얼굴 옆, 힘이 빠진 두 손,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 안에서도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눈빛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주 짧게,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남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였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를 입은 채로 설날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완전히 숙였어요. 시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시장이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생선 좌판 상인도 손을 멈췄고 나무를 고르던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정혜진 선생님. 그 이름이 시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맏며느리도 혜진 씨도 얘도 아닌 정혜진 선생님이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짧은 두 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이 시장 한복판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던지던 그 손이 허공 어딘가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야? 회장이래. 저 차 봐. 저 여자한테 인사를 했어? 90도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잖아.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시선을 모았어요. 남자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곧게 선 자세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불쌍하다는 감정도 아니었어요. 명확한 경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혜진을 향하고 있었어요. 혜진의 양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했던 짐이 이 순간 조용히 바닥에 놓였어요. 혜진은 자신의 두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는 아직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쓸린 손가락은 아직 따끔거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혜진 씨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정혜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이름이었어요. 5년 동안 이 집에서 잃어버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불렸어요. 혜진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한 여자를 에워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생선이 흩어진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대기업 회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인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5년 동안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강태준은 혜진 앞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조용히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90도 인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태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혜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6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6년 전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년 전.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혜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그러나 조용하고 무게 있게 말했어요. 6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날이었어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었고 오랜 출장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류를 보며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착륙을 20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방송이 나오고 승객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던 그 시간이었어요. 강태준은 비즈니스 좌석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아래 도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가 무릎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좌석에서 고꾸라졌어요. 심장이 제멋대로 뛰다가 박자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옆 좌석 승객이 비명을 질렀어요.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가 기내에 퍼졌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그런데 강태준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흐려졌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승무원이 다급하게 기내 방송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 의사나 간호사 계십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움 주실 분은 즉시 앞으로 와주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기내에 의료진이 없었어요. 승무원 2명이 강태준 옆에 쪼그려 앉았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들, 흔들리는 손소리들. 무섭고 어수선한 기운이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강태준의 의식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뒷좌석 쪽에서 빠르고 확실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발소리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강태준 바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응급구조사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떨지 않았어요. 강태준은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귀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가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바로 강태준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었어요. 손끝이 정확한 자리를 찾아 눌렀습니다. 숨이 약합니다. 산소 마스크 가져오세요. 빨리요. 떨리는 손으로 승무원이 산소통을 가져왔어요. 여자는 흔들림 없이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차가운 산소가 코와 입을 덮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심장 충격기 가져오세요. 기계가 켜지고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비행기 안에 비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였습니다. 여자는 강태준의 셔츠를 젖혀 정확한 위치에 패드를 붙였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두 손을 모아 강태준의 가슴 위에 올렸어요. 손을 겹쳐 자세를 잡더니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박자가 일정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이 실려 있었어요. 기내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의 의식이 완전히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손의 감촉과 그 박자 소리만큼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박자가 자신의 심장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울먹이던 승무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여자가 고개도 들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집중하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가느다랗게 남았어요. 기장은 관제탑에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의료진이 대기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서둘렀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 내내 여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여자는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분이 흘렀어요. 착륙 직전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숨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여자가 맥박을 다시 짚었어요. 아주 약하지만 박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의료진이 기내로 올라왔어요.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물러서며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계했습니다. 비행 중 의식 소실, 산소 공급, 심장 충격기 1회, 가슴 압박 4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이 강태준을 들것에 실었어요. 기내에서 이송되는 그 순간 강태준의 눈이 아주 가느다랗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후 의료진이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강태준은 그날 목숨을 건졌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여자를 찾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정혜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 해외 재난 현장으로 떠난 뒤였어요.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이 가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로 감사를 전하지 못한 채로 세월이 지났어요. 강태준이 말을 마쳤습니다. 시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저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상인도, 나물 좌판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도 지나가다 멈춰 선 사람들도 모두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집어 던졌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고 부모도 없는 집안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대기업 회장의 심장이 멈췄을 때 그 목숨을 붙잡아 살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또 열려다 또 닫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6년 동안 이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오늘에야 겨우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만 불리며 조금씩 잃어버렸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목숨을 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생존 확률을 읽어내던 사람이었어요. 죄책감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상자 안에 넣어 봉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한복판에서 그 이름이 다시 불렸어요. 정혜진. 5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는지도 몰랐어요.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들린 게.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혜진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눈빛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바닥에 내려놓았던 장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상차림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하실 수 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짐은 어머님이 들고 가세요.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혜진은 강태준을 따라 시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길을 텄어요. 시장 끝 조용한 벤치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저 하나만 살린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입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동남아 지진 현장에서, 중동 폭발 사고에서, 유럽 산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요. 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강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현장에 없던 사고까지 선생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 말이 혜진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5년 동안 스스로에게 가했던 판결이었습니다. 네가 있었으면 살았을 거야. 그 말을 5년 내내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태준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놓았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문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옷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회장이랑 수군거리고 다녀? 남편 있는 몸으로. 혜진이 옷을 접던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속이 좀 편하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뭐? 혜진이 다시 옷을 접으며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목소리에 이상하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대답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무언가를 치고 있었어요. 정해진 응급구조사. 엔터를 누르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헬멧을 쓴 혜진의 사진. 붕괴된 건물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지휘하는 영상. 국제위기 대응 총괄 전문가라는 자막. 남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거 당신이야? 핸드폰 화면을 혜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뒤로 다가와 핸드폰을 뺏어봤어요. 이런 걸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혜진이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그런 거 필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제 그 회장이랑 무슨 사이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혜진이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에서 심정지로 쓰러지신 분 제가 살린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오늘 변호사 만납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침대 끝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려고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설득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그저 사실을 말했어요. 오래 생각한 사람처럼,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혜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혜진이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이었어요. 저 오늘부터 이 집안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혜진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옆을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는 희망을 안고 들어왔었어요.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았어요. 이 집이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재난 현장이었다는 걸요.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나가면 끝이야. 혜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끝이에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지 못했어요. 혜진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규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걸음이었어요. 재난 현장을 걸어나가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혜진은 동료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결혼 당시 계약서들,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등기부를 펼쳐보다가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 소유자 명의 박민철. 단독 명의였어요. 혜진은 그 서류를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씁쓸했습니다. 결혼 전 자신이 5년 동안 재난 현장을 누비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이름 석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수백 명을 살리고 살린 사람이 정작 자기 이름이 붙어있던 집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구조기관 동료 중에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6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나야.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소 보내. 내일 만나자. 대형 법률 사무소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서명이 이상했어요. 필적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명예 변경에 대한 설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혜진은 한 번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첫 법률 상담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일을 안 하신 건가요? 혜진이 짧게 웃었어요. 했습니다. 집안일이요. 변호사가 잠시 혜진을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의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됐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몰래 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작은 의혹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나 완전히 끝나. 혜진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대답 없이.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직위 해제됐어요. 회사 로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박스를 들고 나오는 뒷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인맥도 조용히 끊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면 지금은 곤란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90도로 인사했던 그 여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혜진은 재판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낡은 지갑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빈소에서 봤던 그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가 혜진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조정날이 왔습니다. 법원 조정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마주 앉았어요. 혜진 쪽에는 변호사가, 남편 쪽에도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 분할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해당 부동산은 결혼 전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혜진이 5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기록이 명확했어요. 혜진이 감정 없이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 변경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위임장 위조 정황이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이 이어졌어요. 집 소유권 반환과 위자료 3억 원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남편 측에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봤어요. 혜진아, 제발 돌아와. 네가 없으니까 나 혼자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간병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해. 제발 다시 돌아와.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당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혜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5년 동안 제가 힘들 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도 명절마다 상 3개를 차려도 어머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힘드시니까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혜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하셔도 당신은 TV 볼륨만 높였어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잘리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머님도 당신도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하세요. 저는 5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우리가 5년 동안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혜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한 일의 가치로 받은 위자료 3억 원. 그게 제가 받은 값이에요.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니라 제가 5년 동안 일한 대가를 지금 받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옆을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혜진아.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출구를 향해 계속 걸었어요. 이번에는 법이 그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강태준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혜진은 강태준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높은 빌딩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강태준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글로벌 위기관리 총괄직을 맡아주십시오. 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혜진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너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도
어머니는 그냥 지갑 속 이 사진처럼 언제나 웃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혜진이 스스로에게 가했던 그 판결은 어쩌면 어머니가 원했던 게 아니었는지도 몰랐어요. 혜진이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못 갔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서류를 펼쳤어요. 계약서였습니다. 혜진은 펜을 들었어요. 서명하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진.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썼어요. 강태준이 다른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혜진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은행 계좌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10억 원.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건.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6년 전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목숨값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살린 수백 명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돈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혜진은 잠시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십니까?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도 됩니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돌아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다수의 인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즉각 구조가 필요했어요.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 창고를 열었습니다. 구석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5년 전 어머니 장례식 직후 테이프로 꽁꽁 봉해둔 그 상자였습니다. 혜진은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헬멧이 보였어요. 혜진은 헬멧을 꺼내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무게가 느껴졌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무게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혜진은 헬멧을 가슴에 한 번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공항 헬기장이었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옆에 앉은 구조대원이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혜진이 무전기를 받으며 말했어요. 현장 도착 즉시 생존 구역부터 확인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그 목소리였어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졌어요.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살던 동리가 있었어요. 혜진은 그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헬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구름을 지나 더 높이 올라갔어요. 1시간 후 붕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내렸어요. 헬멧을 쓴 채 현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혜진을 보고 달려왔어요. 현장 총괄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무너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구조 가능 구역을 눈으로 훑었어요. 5년 동안 쌓인 경험이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이 구역은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장비 투입하세요. 구조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2층 동쪽 구역에서 생존 신호 확인됐습니다. 혜진이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 먼저 들어갑니다. 안전 확보 후 후속 투입하세요. 먼지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잔해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갔어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생존자 발견했습니다. 의식 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총 12명이었어요.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혜진은 헬멧을 벗고 땀을 닦았습니다. 먼지 속에서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멀리 하늘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총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12명 모두 살렸습니다. 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우리가 함께 살린 겁니다. 헬기가 다시 착륙했습니다. 혜진은 헬멧을 들고 헬기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을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했어. 오늘 12명 살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헬멧을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엄마가 원하던 거, 그게 이거였잖아.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구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